공공의료가 왜 필수일까요? 필수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공의료가 제공하고 있는 필수 의료가 우리 국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 공공의료의 중심, 서울특별시 보람의 병원에서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특별시 보람의 병원 응급의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송경준 교수라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대협력실장과 공공부원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이전부터 생각하는 공공의료는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신 분들이 의료 이용이 제한이 될 텐데 이런 분들을 이제 도와드리는 취지의 의료들을 주로 말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공공의료를 그런 시혜성 의료로 간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흔히 필수 의료라고 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적인 논리에서는 많은 이윤이 남지 않기 때문에 많은 민간 영역에서 포기하거나 또는 등한시하고 있는 의료를 책임지는 의료로서 공공의료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필수 의료 외에도 재난 대응 시에 가장 선두에서 의료를 제공하는 부분들, 한 발 더 나가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의료를 제공하는, 즉 적정한 가격에 수준 높은 의료를 제공하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성비가 좋은 의료죠. 이런 게 공공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심각해졌을 때 바로 이제 이런 공공의료가 우선적으로 코로나 대응에 투입이 돼서 뭐 공항부터 시작해서 생활치료센터, 실제 코로나 환자들 입원시키던 기관들, 그 당시에 국립의료원 같으면 아예 병원 전체가 코로나 대응으로 역할을 해줬으니까요. 최근에 들어서는 소아 진료라든가 어린아이들 수가 줄어드니까 민간에서는 경제적인 논리에서는 자원을 투입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감염, 정신, 진료를 기피하거나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들도 포함이 되겠고요. 만약에 이제 이런 의료가 제공되지 않는다 그러면 국민들이 얼마나 불편해질지, 재난 상황 같은 경우에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 될지 아마 상상을 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가가 자원을 투입하고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공공의료의 필요성이 더 커진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응급, 감염, 정신 또는 산부인과 뭐 여러 가지 그런 필수 의료들도 수준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간단한 진료나 이제 간단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수준이 있고 아주 복잡한 수술이나 항암 치료를 비롯한 복잡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있을 텐데 모든 의료기관이 이런 여러 수준의 의료 체계를 다 갖추고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복잡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급 종합병원으로 환자를 의뢰하고 간단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치료하는 이런 협력체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공의료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런 환자 전달 체계나 협력 체계를 만들어서 더욱 효과적으로 의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가 되겠고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공공보건의료랑 복지체계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의료를 통해서 회복을 한 환자가 지역사회로 나갔을 때 악화나 재발을 방지하도록 복지 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이제 지지해주는 체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뇌졸중이 생긴 환자가 댁으로 다시 돌아가셨을 때 약을 잘 드시는지, 재활치료는 열심히 하시는지, 만약에 당뇨가 있다면 당 조절은 열심히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누군가가 확인해줘야 악화나 재발을 막을 텐데 이런 것들을 복지 시스템, 즉 구주민센터라든가 공공기관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관리해드리고 확인해드리는 이런 서비스를 이제 연계해드리는 부분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에 들어온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기 가장 쉬운 거는 사실 이제 뇌졸중 환자 경우일 것 같아요. 편마비라고 하면 보통은 왼쪽이나 오른쪽 한쪽을 쓰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팔을 들 수 없다거나 걷지를 못하겠다거나 이제 이런 증상이 생겼을 때 흔히 환자가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119에 이제 신고를 하게 되죠. 이게 병원 전 단계인데 그러면 관악이나 동작소방서의 구급대원들이 환자를 만나고 언제 이런 일이 생겼는지 확인한 다음에 급성기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이제 우리 병원에 그 관악이나 동작소방서 구급대원들이 미리 연락을 해서 병상이 확보 가능한지, 그다음에 뇌졸중 환자에 대한 치료가 가능한지에 대한 확인을 합니다. 이미 저희가 이제 그런 연락망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된 상태에서 환자 이송을 하게 되고 저희 응급센터에서 환자가 뇌졸중이 맞는지 판단하는 CT, MRI 같은 검사를 통해서 진단이 이루어지고요. 거기서 신경외과 선생님들이 진료를 해서 치료가 이루어지고 상당 기간에 걸쳐서 입원해서 이제 치료를 받으시게 되고요. 회복이 됐다면 다행이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았다면 후유증이 남은 상태에서 재활치료에 들어가게 됩니다. 재활치료에 들어간 상태에서 이제 지역사회 연계가 이루어지는데 환자가 퇴원하면서 그런 재활치료를 어디에서 지속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재활과 관련해서 지역사회 주민센터라든가 구청, 동주민센터 같은 데 어떤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지 안내를 해드리고, 그 환자분 주거지에 있는 사회복지사들한테 저희가 연계하는 연락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환자분들이 해당 지역사회로 다시 퇴원하셔서도 관련된 서비스를 받으시면서 이제 그 재활 프로그램을 유지를 하시게 되는 거고, 얼마나 회복되셨는지를 예약된 외래에 와서 확인하시게 되는 일련의 환자의 흐름을 저희가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응급 분야부터 말씀드리면, 지역 사회에 있는 여러 응급센터들하고 연계를 해서 응급 환자 전원망을 갖추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홈페이지나 전산 시스템에서 우리 응급실에 이런 환자가 있는데 우리 응급센터에서 해결이 안 되니 다른 병원 중에 해결이 가능한 병원은 전원을 좀 받아주세요, 이렇게 전산망에 어떤 요청을 올리면 수용이 가능한 데서 환자분을 모셔가는 그런 시스템을 서울시에서 갖췄고, 저희가 이제 지역 책임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같이 협조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취약계층들 중에서 독거노인이라든가 혼자 사시는 분들은 막상 응급실에 의식이 없는 채로 실려 오시게 되면 의료 정보, 과거력이라든가 무슨 약을 드시고 계신지 이런 것들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의료 정보 카드를 발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구급대원이나 의료진이 쉽게 환자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감염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노인복지시설이나 요양기관들이 이런 감염 활동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이 많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뭐 그때 코호트 격리를 한다던가 어떤 기관에서 단체로 이제 코로나 감염자가 발생한다던가 이런 뉴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감염 활동 교육을 우리 병원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동남권에 있는 많은 요양병원들을 대상으로 그런 교육을 하고 이후에 그 교육 효과를 평가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신응급 분야의 경우에는 최근에 치매 유병률이 굉장히 올라가면서 치매 환자를 조기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거든요. 그래서 외래에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타 병원에서도 치매 진단이 의심되는 경우에 우리 병원을 통해서 치매 환자로 등록하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드릴 수 있는 도움을 받으시도록 하는, 그래서 전국의 그 지자체마다 치매 센터에 등록하시도록 도와드리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연계 중에 하나로 저희 신경과 신경외과에서 퇴원하시는 주로는 뇌졸중, 후유증이 남은 환자들의 경우에는 지역사회 복지 시스템하고,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나 지자체 공무원들하고 연계해드려서 그분들을 중간중간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우리 병원이 특이한 건 여기에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거기다 필업을 하시면 병원에서 의료진이 외래 오시지 않아도 아, 이분이 이런 관리를 잘 하고 계시구나, 오늘도 혈당 체크를 하셨구나, 이런 거를 이제 알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외에도 뭐 재활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분야에서 저희가 이런 책임의료기관 역할의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 병원이 그 서울 남부의 장애인 보건의료센터라는 걸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센터에서 장애인들의 의료 이용을 위해서 교통수단도 알아봐드리고 외래 예약도 해드리고, 또 장애인들의 출산과 관련된 상담도 해드리고, 치과 진료에 대한 정보도 알려드리고,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 장애인 보건의료센터의 활동, 재활 관련 프로그램도 우리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아나 산부인과 진료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게 필수 의료면서도 굉장히 취약한 분야로 돼 있는데, 이 근방에서 24시간 소아응급 환자 진료가 안 되는 병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저희는 24시간 소아응급 환자 진료를 지금 하고 있고, 산부인과 진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병원의 산과 진료, 즉 뭐 출산 분만을 도와드리는 진료가 24시간 운영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이 외에도 서울시 예산이나 복지기관들의 도움을 받아서 미혼모 진료를 활성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미혼모들이 출산을 할 경우에 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도와드리는 프로그램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심포지움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협력 체계 중에서 특히 응급의료에 관한 협력 체계에 좀 중심을 맞춰서요, 동남권에 계신 많은 응급의료센터 선생님들과
보건소 선생님들 모시고 심포지움을 하게 됐고요. 최근에 응급실 뺑뺑이라고 이렇게 뉴스 보도나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그런 문제들을 우리 서울 지역 동남권에서는 어떻게 예방하고 또 해결할지 논의를 해보고, 구급과 응급센터, 병원, 더 나아가면 지역사회까지의 협력 체계를 좀 모색하고 토론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공받아야 되는 응급진료 또는 소아진료, 산부인과 진료, 감염 관련, 정신 관련 이런 여러 가지 필수 의료들이 공공의료를 통해서 제공되거든요. 이런 필수 의료들이 반드시 우리 국민들에게는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보건의료는 국민을 위한 가장 필수적인 노력입니다. 서울특별시 보람의 병원은 공공의료의 중심에서 오늘도 국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